그놈의 며느리가 왜 없냐고요. 가족 행사한다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하인처럼 부려먹으니까 어느 집 딸이 그걸 버티겠어요? 나도 우리 며느리에게 그런 거 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형님네나 실컷 하세요. 어떻게 이씨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너, 용철아 이리 나와봐. 너 이놈의 자식,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근본 없는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 추억도 하고 조상님께 앞날을 기원하는 거지. 평소에나 좀 생각하세요.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당연히 아주버님은 안 힘드시겠죠. 앉아서 차려진 음식에 절만 몇 번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러지 마.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나서지 마. 그리고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나도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걸 다 참아왔으니까 동지된 입장에서 형님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그 많은 제사를 다 모셔왔죠. 그런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하시네요. 도대체 저는 왜 음식에다 대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4세 김임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 씨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시집에 얽매여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이나 제사가 두려웠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물려받은 제사도 다 없앤다는데 김 씨는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돼도 몇 번은 됐을 나이에 아직도 이씨 집안의 종처럼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시집 이야기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젊었을 때부터 이 문제로 이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을 정도였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고 있지만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는 왜 이렇게 많고 명절에는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하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런 고생도 덜할 줄 알았는데 웬걸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빈자리를 큰형님이 채우며 김 씨를 여전히 시집살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6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큰형님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김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주버님이 사실상 시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의지가 되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호통치고 여자를 부려먹는 그런 시아버지 역할이었죠. 김 씨와 윗동서, 아랫동서 셋이서 늘 제사 준비를 했었는데 형님은 벌써 75세라 몸이 여기저기 좋지 않아 지난해부터는 음식은 거의 김 씨와 아랫동서, 그리고 두 집의 며느리들이 해야 했습니다. 형님네도 아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명절마다 본 것을 추측해보면 분명 이런 가풍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아들이 이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와 명절을 챙기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로든 대단하긴 했습니다. 형님,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제사는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건 좀 합치면 좋잖아요. 그 말 꺼냈다가는 큰일 난다. 김 씨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합치다 보면 근본이 없어진다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근본 제사를 지내야 근본이 있고 안 지내면 근본이 없는 건지. 하지만 그렇게 물었다간 큰 소리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때도 아가씨들 다 오신대요? 그럼 당연히 오지 않겠어?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남매와 딸린 식구들까지 모이면 차려야 하는 음식이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 차리고 술상 차리려면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집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사 이야기는 하지 마.
이혼한 아들이 며느리 없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입만 달싹거리고 말았습니다. 아참, 건우 아빠는 이번엔 못 가요. 왜 또? 그저께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서 지금도 누워 있어요.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요. 김 씨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김 씨가 다리를 다쳐서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을 때도 제사에 불참하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도 와서 쓰러지라는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찌나 노발대발하던지 그날로 김 씨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 씨의 남편이 못 온다니까 한숨 한번 쉬고 말 뿐이었습니다. 하긴 제사에 필요한 건 일을 해줄 여자 일꾼이었으니 시동생이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근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도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안 오는 건 근본과는 상관없는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김 씨는 속으로만 궁시렁거릴 뿐이었습니다. 형수님한테 전화했어. 당신 못 간다고 했어. 별말 안 하네. 그래도 당신이 제사에 대해 한번 말해보지 그래? 또 그 얘기야? 그냥 한 번 더 가고 끝내. 남편은 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말해도 답은 늘 참아라. 조용히 넘기자였으니 더는 이 문제로 싸우기도 지쳤습니다. 형님네만큼이나 남편도 얄미웠습니다. 쓰러져도 제사에 와서 쓰러지라는 말에 아픈 김 씨를 끌고 간 사람도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집살이를 끝내려면 우리 시댁과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제삿날 아침 일찍 김 씨는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작은 동서가 먼저 와서 김 씨를 맞았습니다. 아니, 왜 다들 혼자 오는 거야? 큰 동서가 혼자 온 김 씨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제 보니 작은 동서도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 드렸잖아요. 건우 아빠 못 온다고요. 아, 며느리는 어쩌고? 회사가 있으면 하루쯤 쉬어야지. 작은 동서를 흘끗 쳐다보니 김 씨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큰 동서의 며느리도 제사 때마다 회사를 쉬게 했던 걸 김 씨도 작은 동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할머니 제사에 회사를 쉰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김 씨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 눈빛을 모르는 척하며 김 씨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 저 왔어요. 역시나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아주버님. 이 장면을 40년 가까이 보아왔으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왔냐? 라고만 하며 고개를 까딱했을 뿐이었고 오히려 무심한 것이 고마울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형님은 몸이 안 좋다면서도 식탁 의자에 앉아 쉬지 않고 입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들어가서 좀 쉬세요. 차라리 형님이 들어가 버리고 동서와 둘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잔소리 말고 냉장고 열어서 전 부칠 재료나 꺼내. 그때부터 음식 준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따가 남편의 여자 형제들까지 다 오면 식구는 많지만 음식 양만 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와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형님, 꼭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무슨 소리야? 이걸 다 누가 먹는다고 매번 이렇게 많이 해요? 시아버지 제사 때도 엄청 남았잖아요. 조금씩 하면 식구들이 나눠 먹을 게 없잖아. 어차피 다 싸가는데 왜 그래? 동서만 안 싸가죠. 가져가서 다 먹나요?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이런 얘기만 나오면 호통부터 치고 시작입니다. 아니면 음식 가짓수라도 줄이면 좋겠어요. 없애자고 하면 오늘 곱게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제사 규모라도 줄이자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간다고 거실에 나왔던 아주버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근본 없는 소리야. 우리 씨 가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상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얼른 화장실 가세요. 큰동서도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는지 아주버님을 달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사에 정성을 다하란 말이야. 저번 주에 아버지 제사상도 엉망진창으로 차렸잖아. 지들 멋대로. 아이고, 알겠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큰동서는 아주버님 말이면 벌벌 떠는 사람이라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 보였습니다. 김씨는 괜히 더 열심히 하는 척하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못마땅한 기침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제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어. 그렇게 저녁이 되자 하나둘씩 퇴근하고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씨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왔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잘한 일만 좀 도와줘. 네. 김씨는 아들에게 시키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김씨의 며느리에게 회사 쉬고 오라고 직접 잔소리를 안 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는지 얼쩡거리다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누이들까지 도착하자 집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어찌나 높은지 김씨나 며느리들만 죽어났습니다. 저들끼리는 반갑다며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먹고 놀았습니다. 60이 넘은 자신도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김씨의 며느리나 작은 동선의 며느리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김씨의 며느리는 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된 듯 했지만 작은 동선에는 아주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자신이 이 이모진 관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설거지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누이들은 한 잔 걸치고 진작에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과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여자들 여럿이 달려들어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를 옆에 바구니에다 옮겨 놓으면서 하면 되잖아. 큰동서는 여전히 식탁 의자에 앉아 지시를 내렸는데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아서 김씨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하기 싫고 아주버님이 무서워서 저기 앉아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거기 앉아서 둘이 같이 물기 닦어. 저도 좀 할게요. 김씨의 아들이 부엌에 들어오자 큰동서의 눈이 세목골이 되었습니다. 부엌도 좁은데 뭐하러 들어와. 아들은 걱정이 되는지 서성거리다 한 소리 듣고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아주버님도 아니고 어째서 형님이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참을 인을 마음속에 새기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형님이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올 추석부터는 차례고 제사고 동선의 집에서 했으면 해.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김씨는 화들짝 놀라 물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그래, 나도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챙기기도 힘들고 동선의 집이 더 넓잖아. 이렇게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김씨네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참에 모든 걸 떠넘기려는 것 같았지만 언제 이 제사를 없애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물림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럼 차라리 각자 집에서 분담해서 가져오는 건 어때요? 그게 말이 돼?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도 없고 다 없애는 추세인데요. 진짜 동서 왜 그래? 형님은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 제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경악하는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건 근본 없는 상놈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 이 집안이 양반 집안이긴 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근본이니 상놈이니 하는 말이 나오자
김 씨는 이때다 싶어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성균관 차례상이래요. 단출한 제사상 사진을 보여주자 형님이 휴대폰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걸 나 보여주려고 찍어온 거야? 기름 있는 음식은 올리지 않는 게 맞대요. 그래서 전도 안 붙여도 된대요.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건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해온 건데, 그러면 어른들 말씀이 틀렸다는 거야? 어찌나 서슬퍼렇게 소리치는지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상을 엎을 기세였습니다. 싫으시다면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건 정말 힘들겠어요. 형님, 더 이상 저는 이거 다 챙기면서 못 살겠어요. 동서도 이혼이라도 하게? 그 말을 들으니 시조카가 왜 이혼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줄이는 것도 싫다 그러더니 원치도 않는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이런 중노동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제사에 그런 소리를 해? 솔직히 형님,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본인 제사는 따로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누구 제사인데요? 시어머니 제사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 제사가 바로 일주일 전이었고요. 합쳐서 하자고 그랬더니 노발대발하셨죠. 형님이 우겨서 그 제사 다 챙기시면서 왜 저희 집에서 하시려고 하세요? 저도 제 도리 하려고 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줄일 때도 됐잖아요. 동서는 죽으면 애들한테 제사밥 안 받아 먹을 거야? 네, 저는 제 아들 며느리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또 한마디 하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고상진의 아주버님이 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편네들이 왜 부엌에서 큰 소리야. 아주 그릇 깨먹겠네 깨먹어. 그놈의 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투에서는 근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도 뭐라 그러니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참 서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음식이나 싸가? 아뇨, 싸가 봤자 안 먹어요. 음식이 한가득 든 봉지를 내미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게 음식을 조금만 하라니까 부족하다더니 갈 사람 다 가고 한선자와 한선자의 아들 며느리만 남았는데도 부엌이 아직도 음식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한선자를 흘겼습니다. 그렇게 시위하지 마. 저 정말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제사 안 지내요.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얼 위한 행위인지 참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리고 싶으면 산소에 자주 찾아뵙기라도 하지. 뭐하러 며느리들 쥐어짜서 음식만 왕창 차리고 치우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남편의 형제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떠올리고 찾아뵙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한선자의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수고했어. 얼른 가서 쉬어.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선자는 무서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선자네 집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어떤 기행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과 형님이 제기와 각종 제사용품을 차에 싣고서 한선자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과 동서에게 각자 준비할 음식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동서에게서만 답장이 와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아직도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선자가 폭발하려고 하자 조용히 말릴 뿐이었습니다. 일단 내일이 당장 추석인데 당신이 좀 참아. 제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자. 좋게 넘어가. 형님네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연락을 했는지 작은 동서도 음식 준비를 하러 한선자네 집으로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작은 동서는 저보다 더 할 말 못하고 살아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뒤엎지 못하는 것은 한선자나 동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한선자만 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최소 2달에 한 번은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추석 당일이 되었을 때도 한선자는 가슴속에 들어앉은 불덩이를 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전했고 큰동서도 아프다는 핑계로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후에라도 오는 시누이가 있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곳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거실에 있고 부엌에 있는 여자들은 다들 각기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건지 곳이 가문의 식모로 들어온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남의 집 식구들만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더 늙으면 지금 같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내 며느리가 이런 걸 반복해야 하나 지긋지긋하고 이해 못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선자의 며느리가 제기에 담긴 음식들을 나르다가 실수로 두부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제기에 기름진 두부 덩어리를 올려놓으니 미끄러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둘러 다시 올렸지만 부드러운 두부가 안 찢어지고 배길 리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안색이 파래졌습니다. 이리 줘봐. 한선자가 제기를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또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차례상에 올릴 거를 그렇게 찢어 먹으면 어떡해. 아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이거 다시 붙여야지 어떻게 3장이니까. 차라리 2장을 빼고 멀쩡한 하나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당장 다시 붙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와중에 프라이팬에 다시 두부를 붙일 생각을 하니 열이 뻗쳤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하면 본인이 했으면 했습니다. 아니 이래서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 어떡하냐고 이래서 조상님이 우리 고씨를 예뻐라 하시겠어. 한선자는 말없이 다시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대꾸하느니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발언이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해도 추석 때 그 옷차림 그게 뭐야? 딱 붙어가지고 눈꽃 다 보이겠다. 한선자의 며느리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차며 말하는데 한선자는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올 만한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며느리는 거의 울 것 같았고 멀리서 듣고 있던 아들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그렇게 며느리를 싸고 노니까 시집 온 지 몇 년 됐는데도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참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나? 예의요? 아 예의 좋아하시죠. 그럼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선자가 시집 오고 근 40년간 은근슬쩍 반말을 해댔으니 이제 와서 지적받을 줄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큰 소리나 내고 말이야. 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한선자는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식탁 위에 탁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 던져버렸죠. 형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맘에 안 드시면 아주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동서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어째 형님이 저희 모두를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안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데 어떡해. 그러니까 진작에 제사 좀 줄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신 건 형님이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동선의 집에서 하기 싫으면 한상진네 집에서 해. 갑자기 한선자의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것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우리 아들한테 줘요? 형님도 아들 있으시잖아요. 누구 놀려난 며느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걸 챙겨? 그놈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왜 없는데요? 그놈의 가족 행사한다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몸종처럼 부려먹는데 어느 집 딸내미가 그걸 버텨요.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 전혀 없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형님네나 실컷 하세요. 아니 어떻게 곧이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 야 너 용철이 이리 나와 봐. 너 이놈의 자식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안방에 누워있던 남편이 호출당했지만 남편이 나와 보기도 전에 한선자가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 구석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근본 없는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 추억도 하고 조상님한테 곧이 집안 잘 되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나 좀 생각하세요. 뭐 이깟 거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형님 왜 그러세요? 한선자의 남편이 불편한 허리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은 안 힘드시겠죠. 앉아만 계시다가 차려진 음식에 절만 몇 번 하시면 되니까요.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나서지 마. 그리고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저도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 아니까 동지된 입장에서 형님 하잔 대로 여태 그 많은 제사 다 모셨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하시네요. 도대체 저는 왜 음식에다 대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하세요. 동서가 아직 젊어서 이런 전통을 이해를 못하는가 본데. 그 말에 한선자가 헛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젊어서 모르는 거란 말은 너무 웃긴 말이고요. 전 어쨌거나 더는 못하겠고 제 자식한테도 절대 안 물려주고 싶으니까 다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사고 명절이고 다시는 안 가요. 지금 나가라고 이제 차례 지내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갈 테니까. 저 돌아올 때까진 다 치워주세요. 당신 나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들어올 테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치우던지 아니면 잭이 끌어안고 살던지. 아 여보 얘들아 너희도 짐 싸서 나가. 한선자가 아들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환한 얼굴로 다시 짐을 싸서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여보 꼭 이래야 해. 끝까지 답답한 소리만 하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집종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일 시키고 부려 먹을 거야? 당신 정말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황혼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똑바로 해. 그러자 다들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 됐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내 눈앞에 제기가 보이면 이혼하겠다는 뜻으로 알게. 그러고는 한선자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서 아들네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냈더니 가슴이 방망이질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다 늙어서 시집 식구 뭐가 무섭다고 진작에 이럴걸.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괜히 너희만 고생시켰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뭐. 이제 어떤 행사도 참여하지 마. 너희한테 따로 연락이 가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너희랑 나는 앞으로 큰일 있을 때나 보자. 시집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나도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되기는 죽기보다도 싫으니까. 한선자의 휴대폰이 징그럽게도 울려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돌아가면서 왔죠. 오후가 되니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도 잠시 만났다가 바깥 산책도 했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6통이나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했어? 다들 갔어. 다 치웠어. 다 치우고 다 가져갔어 제기들도.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얼른 와. 나 이제 아주버님 있는 쪽으로는 머리도 안 두르고 잘 거야. 알았어. 알아서 하고 빨리 들어와. 혹시 몰라 저장돼 있던 시집 식구들 전화번호는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전화가 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40년 동안 시달리며 산 것도 억울한데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으로 차린 적 없는 제사상을 뭐 한다고 남인 자신이 40년 동안 차려왔는지 몰랐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남편도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것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은 걸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으니 말이죠. 한선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호 웃으며 대화 나눌 기분은 아니었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보니 이제서야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한선자는 이제 다시는 남을 위해 종노릇을 자처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시집 식구들의 연락은 전혀 받지 않았죠.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